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00명 발생했습니다. 6일째 1,000명대를 넘은 거죠. 자,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도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다가 델타 변이까지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당분간 이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 4단계가 시행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수도권과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시작됐던 어떤 유행의 양상이 지금 현재는 이제 연령층이 넓어지고 또 지역도 비수도권, 예.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어떤 도시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셔서 그동안 증가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리고 이제 물론 상대적으로 50대 이하는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지금 국내 자료에서 변이 바이러스별로 위중증 현황을 봤을 때 알파보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4.3% 정도로 조금 위중증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50대 같은 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 확률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위중증으로 계속 남아 계시는 분들이 많고 위중증으로 장기적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많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기적인 여러 장기가 좀 이미 좀 많이 손상이 돼서 회복이 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중증 중에서도 또 위중증이 더 높아지고 그런 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이어서 이런 젊은 층에서의 사망도 한두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규모를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엄중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 때 저희가 항상 그 수치를 좀 비교해 보잖아요. 이전과 수치가 뭐가 달라졌는가. 예를 들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나 아니면 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비율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30%를 조금 넘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다. 집계 이후에 최고치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감염됐는지 모르고 앞으로도 또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이런 위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보면은 1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지금 1.24까지 됐다는 건 또 다른 국면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확진이 되었는가 이 부분도 조사를 해보면은 선행 확진자 접촉 감염이 46.4% 거의 절반가량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뭐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을 유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확진자에 대한 감염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그냥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 간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단체라든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감염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전파가 되고 침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짚어본 여러 가지 수치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 1.24였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24면은 이제 한 세대기를 거치면 또 1.24배가 늘어나니까 두 세대기를 거치면 한 1.5배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한 두 세대기 정도 지나는 시점이 한 일주일에 한 열흘 사이니까 그러니까 1.5배 더 증가할 수가 있고 만약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더 줄어들면 다행이지만 1.24보다 더 증가하게 되면은 증가폭이 1.5에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커브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4에서 좀 떨어지면서 1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곡선 증가세가 좀 완만해질 수는 있지만 계속적인 증가세는 유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확진자 수가 200명에서 200명, 400명, 800명 이렇게 증가하는 것과
1000명에서 시작해서 2000명, 4000명, 8000명은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감염제 생산 지수라고 하더라도 시작점이 언제냐, 그리고 이 감염제 생산 지수가 언제 꺾이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전체적인 N수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 변이 바이러스 상황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일단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이가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져보면 이제 신규 감염자 중에서 한 3명 중에 1명꼴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고한 우세종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분의 1이고 또 그것도 델타 변이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최근의 추세, 특히 수도권의 상황들을 좀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알파의 2배 이상으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불어나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델타 변이가 굉장히 폭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 더 시점이 이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자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 이런 것도 빠르게 되지만 중증이 될 확률도 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병상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부족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젊은 층에 혼자 사는 무증상인 분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나 보죠. 이거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생활치료센터 하게 되면은 좀 시설 격리를 해서 혹시 동거 가족이 계시면 확진자분들이 감염 전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격리 목적이 좀 크고요.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 보다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체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크게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적고 감염시킬 동거 가족이 없다면은 1인이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재택에서 철저하게 자기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조건으로 재택 격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갑자기 나빠지는 증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활치료센터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체온하고 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아마 그것을 각 확진자에게 집에 배송해서 이제 모니터링해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하고 앱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재택 격리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증상이 조금 악화됐을 때 빨리 발견돼서 이송할 수 있는 체계. 또 이제 재택 격리 조금 더 늘린다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의 소아 같은 경우는 혼자 있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같이 돌봐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감염이 늦게 발견돼서 동거 가족이 모두 확진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재택격리를 하는 것까지 재택격리 가능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예. 또 1인 다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 좀 유행하기 때문에 같은 전파 그룹이라면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같이 계셔도 되지만은 혹시 좀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끼리 섞였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생활치료센터는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또 중수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각 구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유 병상이 있지만 어떤 구에서는 이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병상이 조금 1,700병상 정도 남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하루에 1,000명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찰 수가 있고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하는 지금 확진자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좀 보다 확충하고 또 재택 격리도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코로나19의 증상이 미각과 후각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있었고요. 감기 증상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보니까 증상이 콧물 감기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증상인지 그걸 좀 알면 더 빨리 검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도 좀 비특이적이고 모호했지만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의 독특한 특징은 없고요. 네.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증상
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감염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예. 전에 이제 코로나 기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각이나 후각 소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변이 바이러스 특징인지 예. 아니면 고령층이 접종을 맞으셔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감염되면서 감염되는 대상군의 특징 때문에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예. 일단은 무증상부터 해서 굉장히 경증, 모호한 증상, 뭐 피로하다든지 또 뭐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평상시보다 좀 다른 증상이 있다라고 좀 의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적인 크게 보면 감기 바이러스랑 거의 비슷해서 감기 증상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호흡기가 감염이 되면은 목이 아프다, 뭐 기침이 난다 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하게 되면 상기도 많이 감염을 시키는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전신을 다 감염시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혈관을 감염시키는 게 굉장히 유별나서 혈전을 잘 생기게 하고 예. 심장이나 뇌졸중 같은 잘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간이나 콩팥 손상 같이 장기 손상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존에 단순히 상기도 감염만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굉장히 차별이 다른 굉장히 독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은 10시까지로 예전처럼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색은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데 2명까지만 허용이 되는 그런 가장 큰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게 4단계 특징이고 이를테면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종교 활동, 뭐 예배라든지 미사, 법회 이런 것들은 다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전보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 점이 지금 4단계가 다른 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면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 속도 또는 음악의 빠르기 이런 것까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같이 확산세가 좀 거셀 때는 우리가 기존에 감염이 많이 발생됐던 사례들을 봤을 때 실내 체육시설, 그 격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밀폐되어 있을 때 집단적인 발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집합 시설에 해당의 운영을 금지하고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일단은 최소한의 집합 금지를 좀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은 운동을 좀 허용하되 과격한 운동을 좀 덜하게 하고 가벼운 운동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지침을 위해서 만든 고육 지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벼운 운동만 하라는 뜻에서 가벼운 운동을 좀 구체적으로 러닝머신의 시속을 제한한다든지 또 음악의 어떤 빠르기를 좀 조절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할 때 좀 강도를 저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물론 이제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고강도 운동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취지 자체는 운동을 하더라도 좀 저강도 숨이 좀 덜 찬 운동을 해서 비말 전파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하는 거겠고요. 그거 외에도 비말 전파가 될 수 있는 것 차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권고하고 또 손위생 같은 것도 해서 다른 방역 수치도 같이 준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급적이면은 좀 이런 시설 이용을 좀 제한하시고 또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마스크 착용, 손위생 그리고 좀 과격한 운동을 좀 피하시는 가벼운 운동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체감하시는 게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백신 인센티브라든지 돌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백신 인센티브라고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 사적 모임 인원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런 방침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간에 사적 모임 2명 초과에 대해서는 계산할 때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직계 가족끼리 모이는 부분은 인원에서 뺐었는데 예.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또 조금 더 복잡한 것은 직계 가족이라는 것을 쳐주지 않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 가족이 3명이 사는데 그 3명이
어디 식당에 가서 저녁 6시 이후에 식사를 한다.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것이 네. 계속 일주일 내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를테면은 등본상으로는 주소가 같이 돼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자녀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 네. 근데 생계는 같이 짊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뭐 며칠은 집에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또 동거 가족으로 허용이 되거든요. 예. 복잡하게 좀 입증이 되긴 하는데 이런 예외가 있고 또 예외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돌봄 인원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령 인구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석해 있는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인원 제한에서는 좀 제외가 되는 예.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게 궁금해요. 택시도 6시 이후에는 그 기사분 제외하고 3명까지는 안 된다면서요, 승차가. 근데 일반 승용차는 그러면 6시 이후에 3명이 되는 것인가? 이게 사적 모임이라고 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적 모임인 경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허용이 되는데 사적 모임에서는 이제 2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골프 같은 경우도 캐디라든지 이런 예, 예. 수행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빼줍니다. 거기서 네. 빼주는데 이제 모여 있는 같은 처지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그 비수도권은 지금 거의 다 1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비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안 좋다 싶어서 2단계로 높인 지역이 몇 군데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3단계로 높인 지역도 있는데 네. 기초 단위에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거든요. 예.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가 3단계 에 현재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최근에 좀 확진자 수가 불어나고 있다. 현재 사실 수도권이 비중이 높긴 하지만 비수도권 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제주, 대전, 충남 이쪽 지역이 현재 2단계로 상향된 채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 중에서도 경남 지역의 창녕, 남해 이 지역들이 경남 전체적으로 단계 하향을 할 때도 2단계로 남겨놨던 지역들인데 현재로서도 2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예. 상태입니다. 수도권 4단계 올리고 나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손실보상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실보상법은 통과가 돼 있고 예. 이제 10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근데 법 내용에 보면은 그 사이에 6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자체는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로 손실을 보상할 거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할 거냐가 법적으로 다 세세히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관 합동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합의가 되면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네. 예,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결정이 안 돼 있고 예. 또 상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쟁점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만 55세에서 59세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데 이분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는 이달 26일부터 31일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백신이라는 게 뭐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여오는 순서가 있고 또 그것을 배치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이제 접종이 별로 안 됐었던 모더나가 이제 55세에서 59세 사이에 예. 분들에게 접종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여기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에 60세에서 74세까지 접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백신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기 처리가 되신 분들도 여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더나 말고 다른 백신을 맞고 싶으신 분은 이 기간에 이 예약으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 9월 정도에 순환이 한번 돼서 예. 돌아올 때 그때는 다른 백신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모더나 백신의 경우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좀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전에도 이제 필러 시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해당 부위가 좀 빨갛게 붓는다든지 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백신을 맞는다던가 또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심해질 때 예. 그런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모더나 백신을 접종 맞고 한 3만 명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에서 예전에 필러를 맞았던 부위에서 이렇게 빨갛게 붓는 염증 반응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예. 다행히 이런 염증 반응은 우리가 쉽게 약물 치료로 염증 반응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굳이 모더나 백신을 안 맞을 금기 사항은 절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생기신 경우에는 또 이제 필러를 했었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좀 쓴다든지 해서 가라앉히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입술에 뭐 이렇게 필러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필요한 게 네. 뭐 이렇게 뭐 그 주름 같은 거 탱탱해지게 뭐 주입해서 넣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히알루론산이라 그래서 이제 고분자 물질을 넣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좀 부피를 차지하면서 탱탱하게 유지 좀 크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입술 같은데 맞으신 분 같은 경우 입술이 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또 입이나 이제 눈 주위 점막에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보통 한 며칠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것과 관별이 필요하겠는데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갑자기 심하게 진행되는 반응이고 필러 부작용은 이제 해당 부위만 국소적으로 또 맞으셨던 부위에 빨갛게 생기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은 의료진이 감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큰 걱정은 하지 말라. 큰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아, 예, 괜찮네요. 예. 네. 그 최근에 그 장병들 훈련소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부터는 입소하는 그런 군인들, 예비 군인들, 훈련병들 입소하기 전에 다 그 백신을 맞나 보죠? 다는 아니고요. 예. 이제 희망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입영 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 희망자에 한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7월에서 9월 사이에 입영을 한다라고 통보를 받은 한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여기 인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지서하고 신분증 지참을 해서 예. 보건소에 또 예약을 해가지고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8월 20일에 입영을 하시기로 통보를 받은 분인데 예. 8월 4일에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화이자 접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8월 4일에 1차 접종을 받으면 8월 되겠는데요? 25일에 2차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들어간 게 8월 20일이고 예. 25일에 그러면 군 내에서 2차 접종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불투명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아. 해줬습니다. 이를테면 8월 4일에 접종을 받으면 예. 8월 20일에 입영 예정이라 할지라도 뭐 25일 2차 접종 이후에 뭐 8월 30일이라든지 예. 그때로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는 그 입영 일자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막 헌병이 와서 어떻게 데려가고 이랬었는데 헌병 얘기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20년 전부터는 예. 굉장히 그 좀 뭐 늦춰서 갈 수 있도록 예. 당일에도 뭐 늦출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뭐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참고로 의경, 소방,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이쪽으로 입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아. 아무래도 사회 필수 인력으로 분류가 돼서 예. 그 이후에 배치 이후에 또 접종을 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서 아마 여기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말년에는 10일 먼저 입대한 게 굉장히 큰데요, 그죠? 네. 말년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일부터 지자체에서도 자율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서울 경기를 보니까 우선 접종자로 학원 종사자를 선정했습니다. 요새 그 학교 학원가의 그 확산세가 좀 되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는 학원 종사자 먼저 접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나 보죠? 네, 지자체 자율로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접종 순위 대상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지자체 사정에 맞춰서 결정할 수가 있겠고 예. 계속 기존에 이제 학원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강사로부터 학생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고 네. 또 학생들끼리도 전염될 수가 있고 지금 학교는 이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만은 예. 또 단계에 따라서 이제 2학기 전면 등교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냐에 따라서 등교 인원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래도 지금은 좀 호전될 때를 대비해서 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선생님들 접종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학생들의 전면적인 예방 접종 전까지는 좀 학교에서 좀 보다 좀 철저한 방역 수칙 보완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대비해서 예. 좀 새로운 프로토콜 준비 이런 것들을 여름방학 동안 잘 준비해서 2학기 이 수업에 학교에서 이제 전파를 좀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제안 중에 하나가 지금 고3 수험생들은 백신 접종을 하는데 고3만 백신 접종하면 학원가, 학교가에서 뭐 방역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40, 50대인데 그럼 그 부모님 세대도 먼저 접종을 시켜야지 확산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 내 감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나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학생이 또 예. 학교에 가서 또 일정 규모, 소규모의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가족 간의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전파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접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전파된 학생을 통해서 또 부모님이 감염되면 또 부모님 또 직장이나 네. 지역사회로 또 전파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과 이제 부모님 간의 어떤 감염 전파 연결고리를 끊는 예. 방법은 필요한데 일단 문제는 이제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분을 먼저 맞춰야 될지 그것이 좀 큰 관건이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2학기 좀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제 접종 대상 연령도 이제 많이 초등학생까지도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40, 50대 어르신부터 40, 50대 젊은 분들부터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예. 학부모 가족 내 감염 전파는 좀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40대 접종은 이제 8월 중순이 좀 지나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많은 백신을 확보해서 학부모님들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노약자분들과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누가 우열을 가려서 먼저 맞히기도 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나온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특히 이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분과 한 번도 못 맞은 분과의 차이는 너무 크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게 되면은 1차 한 번만 맞지 마시고 2차까지 다 완료하셔야지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는 1차에서는 좀 효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2차까지 완료하시면 감염 예방 효과라든지 특히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나온 접종을 잘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백신의 효능은 지금 확진자 중에서 백신을 맞은 분이 어느 정도냐를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백신을 맞은 분 중에서 생기는 감염, 또 안 맞은 분 중에서 생기는 감염을 비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백신을 맞은 분들 100명 중에서 1명이 생기고 백신을 안 맞으신 분 10명 중에서 1명이 생기게 되면은 감염 예방 효과는 90%지만은 확진자 2명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생긴 사람은 50%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은 효과가 50%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네. 이런 비율은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